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정권을 잡았던 야당을 안보를 망쳐놓은 세력으로 규정하며 위기 조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안보를 망쳐놓은 세력이 이 기설을 강조하는 것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야당의 존재감을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야당을 향한 공세엔 추미애 대표도 직접 나섰습니다. 추 대표는 SNS에 올린 글에서 이명박근혜 키즈들이 100일 된 문재인 정부에 위기의 탓을 돌리고 사돈 남말하듯 하는데 안보 위기가 비아냥거리냐고 비판하면서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한 겁니다. 여당의 단호한 대응에 야권의 공세가 문재인 정부 흔들기란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는 속내가 읽혀집니다. 범진보로 분류되는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도 보수 세력의 안보 공세에 맞섰습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문정인 대통령 특보를 겨냥한 보수 언론의 공격을 두들겨 패기라고 규정하면서 곧 문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예고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극장 안으로 들어서자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쏟아지는 악수 요청에 일일이 응한 문 대통령은 자리를 잡은 뒤 독일에서 온 손님을 직접 소개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힌츠 페터 독일 기자 부인과 여동생 함께 영화 보러 왔습니다. 다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영화가 끝나자 힌즈 페터 기자의 부인 에델트라우트 브람슈테트 여사는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흘렸고 문 대통령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언론 보도가 모두 통제됐던 사실을 거론하며 자신도 남편의 취재 영상을 통해 처음 광주의 실상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만큼 발전하고 또 이 영화를 온 국민이 함께 보게 되었으니 아마 그분께는 최고의 보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브람슈테트 여사는 광주는 남편에게 큰 부분을 차지했다며 한국 젊은이들이 민주주의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취임 직후 5.18 기념식에 참석해 최초 발포 명령자를 포함한 진상규명을 약속했던 문 대통령은 광주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라며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감독, 출연 배우들과도 간담회를 갖고 광주 민주화운동이 광주에 갇혀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국민 속으로 확산되는 것 같다며 이런 것이 영화의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5일 새벽 50대 여성과의 폭행 시비에 휘말린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김 의원은 당일 미국으로 출국했고 이와 관련한 부정적인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김 의원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오해가 있다며 억울함을 나타냈습니다. 선거를 도왔던 한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전화를 걸어와 집을 찾았고 자해 시도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소란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해를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돼서 급작스럽게 이렇게 말리는 과정 속에서 제가 좀 손가락에 자상을 크게 입었고 제가 여성을 폭행하거나 그런 사실은 전혀 없는. 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지구대에 잠시 연행된 것은 맞지만 조사는 받지 않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예정대로 미국으로 떠난 것이라며 사건을 숨기려고 출국했다는 일부 보도는 잘못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비자가 하루아침에 나와서 갑자기 비행기표가 구해지는 것도 아니고 원래 예정된 일정이었어요.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정이었고. 김 의원은 이 여성이 내연녀가 아니라는 사실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해 자신의 억울함과 오해를 풀겠다고 전했습니다.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들이 정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한점 의혹이 없이 풀 생각이고요. 김 의원은 내일 오전 11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이후 일정 기간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수 의원 주장대로라면 훈훈한 미담인데 왜 자숙을 하실까?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세이나.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좀 너무하다 싶은 친구가 있어서 걔는 성격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라는 말을 무심코 했는데요. 그런데 언니도 정상은 아니었지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저도 조금 이상한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쯤이야 했는데 남 이야기 할 게 아니었습니다. 급 반성했는데요. 여러분도 쉽게 남을 평가하진 않으신가요? 인간은 원래 보고 싶은 대로 본다고 합니다. 우리 관대해지기로 결정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전을 담당하는 KTX 승무원이 되고자 투쟁하고 있는 KTX 해고 승무원 김승아입니다. 컨셉 없는 자유로운 방송 자갈자갈 시작합니다. 정치 이야기에는 수준이 없다. 삼촌, 정치가 뭐예요? 네, 정치 이야기는 수준이 없다. 푸나 삼촌 정치가 뭐예요? 네, 민보연님, 푸른나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푸른나무님과 보연님은 중고등학교 시절 어떤 학생이었나요? 평범한 학생? 진짜 그냥 공부하고 아니면 날라리 약간 날티가 조금 연애 엄청 있을 하고 것 같기도. 술 엄청 마셨을 것 같아. 그런 학생이라고 하면 안 믿으시겠지만 공부도 잘하고 놀기도 잘하는. 아니면 원래 다 잘해서 선생님들이 막 일탈을 해도 혼낼 수가 없는? 그런 과.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안 믿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공부도 잘하고 놀기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무슨 캐릭터 같은 것 중에 완전히 만능인 학생. 그러네, 완전 르네상스맨이시네요. 네, 그런 과였을지도 몰라요. 엄친아. 아, 그렇진 않고. 그래 썼을지도. 근데 그랬을 것 같아요, 푸나님. 얼굴도 잘생기고. 고맙습니다. 노래도 잘하시고. 맞아요. 공부도 잘하잖아요. 운동도 잘하시고. 근데 내가 그때 천재야. 그런 얘기 했잖아. 그런 사람들이 못 산다고.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풍부한 인생을 사셨겠네요.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아닙니다. 네, 넘어갑시다. 보현님은요? 저는 선생님 되게 귀찮게 하는 학생이었어요. 질문이 많은 거여가지고.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막 이런 거. 그거 좋은 거지 뭐. 그러네요. 결론적으로는 좋은데 선생님들도 그런 학생들이 기억에 남을 거예요. 네. 근데 그들도 인간이라 도가 지나치면 짜증났을 거야. 싫어해요. 아니 저도 공부를 조금 하긴 했는데 중간에 너무 이제 압박이 심하니까 확 나버렸던 그런 기억이 나서 여러분 어땠나? 나만 그런가? 이런 압박 나만 느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리고 보현님은 또 질문이 많고 선생님을 귀찮게 하는 학생이었다니 그런 능력이 지금 여기에서 발휘되는 게 아닌가? 질문이 뭐예요? 그러니까 딱 그 적성에 맞는 지금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보현님 오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첫 번째 질문. 삼성 장충기 MBC 인사에도 개입.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님께서 단독 보도를 계속 연이어 내보내고 있는데 이게 다른 포탈이나 다른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지 않죠. 근데 이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어가지고 장충기 사장이 MBC 직원들의 인사청탁을 받아서 해결해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의 임원인데 MBC의 인사를 쥐락펴락 할 수 있었대요. 그리고 삼성의 보도를 그러면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MBC의 인사를 주물럭거릴 수 있는 정도의 권력이라서 삼성에 대한 기사는 또 어떻게 했냐면 보도자료를 본인들이 회사 홈페이지에 올리면 기자들이 그걸 보고 알아서 질문을 해주는 거야. 아, 그럼 저희가 이런 식으로 써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사실 대학원에 진학한 이유가 대기업을 해체하겠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오, 깊은 품을. 이런 그룹화가 되면 어쩔 수 없는 권력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될까요? 이런 그룹의 권력이? 정말 이런 질문을 나한테 하다니. 김동연 경제부총리님 좀 도와주세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 좀 도와주세요. 이건 바람직한 방향과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미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의 속성. 자본주의 속성이 뭐라고 배웠죠? 우리 민보현 학생은? 기업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익을 추구했던 거야.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빈익 빈 부익 부. 돈이 없는 사람은 생명 유지하기도 바빠. 돈을 모을 수가 없지.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돈으로 돈을 굴려서 눈덩어리 굴리듯이 계속 커지잖아요. 맞죠. 그 개념이 빈익 빈 부익 부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자본주의가 좋은 점이 있기는 했어요. 사회주의 개념하고 좀 다르게 개인의 재산에 대한 욕망 이런 걸 자극해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발전 속도가 훨씬 빨랐는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나온 겁니다.
가난한 사람 계속 가난해지고 그래서 돈에 의해서 계급이 쫙 갈리는 이 형태가 빈익빈 부익부죠. 자본이 있는 사람이 자본을 또 다른 자본을 축적하는 게 자본주의구나.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것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욕심을 부리면 끝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업 그러면 뭐 건설하고 자동차 만들고 휴대폰 만들고 이런 거 있지.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이 되는 곳에는 다 진출했잖아요. 그래서 골목 상권 침해한다 그러잖아. 떡볶이 브랜드 나오고 그런 것들이 일반화되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정부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공정거래위원회예요. 공정한 경쟁 그게 안 되는 거야. 빈익빈 부익부가 돼서 빈이 부를 이기려고 하니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하게 하자는 이런 거거든요. 동네 커피 전문점도 대기업들이 하는 전문점이 있고 일반 개인이 하는 전문점인데 개인이 하는 전문점은 빵집 포함 다 망하잖아요. 그들이 시스템으로 완전히 자본으로 진출을 하면 보통 사람들은 유명한 메이커를 먹게 돼 있어요.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가는 빵집 유명한 빵집을 가는 게 더 믿음직한가요? 아니면 동네 이름도 없는 개인 빵집 가는 게 더 믿음직한가요? SPC를 가는 게 낫죠. 보통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들의 품질과 비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이미지 광고로 나온 프랜차이즈 전문점에 가서 뭔가를 먹는단 말이죠. 얘기가 좀 새는데 기업들은 그런 방식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하는 게 본능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좌우하는 두 가지가 저는 있다고 봐요. 하나는 국가적으로 그걸 규제를 강력하게 해주느냐. 우리나라도 그런 추세는 분명히 있어요. 반발이 심하니까. 그렇지만 자유한국당 같은 부류가 있으면은 강력하게 못해요. 그게 이제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런 걸 들이대면서 왜 정부가 이런 걸 막지? 이런 부분인 거고. 두 번째는 사회적 문화도 있다고 봐요. 사회적으로 복지가 잘 돼 있거나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 어떤 특정한 국가들에서는 대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부도덕하다고 바라보는 시각이 생기면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반반이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의 시각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업이 망하면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아. 기업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 막 자기들이 화를 내. 자기들이 상권을 막 치고 들어오는데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대신에 최소한 민주진보 쪽에 있던 사람들은 대기업들이 문어발식 확장하고 이러는 거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그 장충기나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사회가 요구하는 언론은 공정한 보도를 하는 공기로서의 역할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언론이라는 게. 근데 자본주의의 속성 발달 속에 그게 섞여버린 거예요. 언론이라는 것이 결국은 상업주의. 그래서 돈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버느냐로 쫓아가다 보니까 이게 언론의 기능이 되는 게 아니라 돈을 쫓아가는 상태가 돼버린 거잖아요. 삼성이 쏟아붓는 광고 물량이 우리나라에서 모든 기업을 통해서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한겨레와 삼성과의 관계도 국민들이 주주처럼 만들어놓은 한겨레 신문이 삼성의 광고를 받기 시작하면서 삼성과의 관계가 우호적이 됐다.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가 회자하는 말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죠. 언론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돈을 못 벌면 그들도 결국 망하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상업주의를 먼저 갈 것이냐, 언론의 속성이랄까 이런 걸 먼저 지킬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그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언론개혁해서 뭐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뭘 개혁하네만 해도 그것은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왜 우리 탄핵 국면에서 케이블 TV인 JTBC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 TV가 되던 건 이유가 뭐냐면 뉴스에도 상업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 말초적인 상업성이 아니라 진짜로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보도해주는 채널 그 뉴스가 상업적인 거죠. 보고 싶어하는 뉴스를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이 되려면 한편으로는 그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어떤 믿음이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진실이야 라고 믿게 되면 그 자체가 진실이라는 상업성이 생기는 거예요. 난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보게 된다는 뜻이죠. 근데 지금 현재는 워낙 뉴스를 할 수 있는 채널들이 많은 관계로 사람들 입장에서 그 당시에 JTBC가 훨씬 훌륭하게 보도해서 아는 사람이 전부가 아니니까 같은 시대에도 MBC 같은 KBS 같은 쓰레기 보도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부도덕하다고 느끼는 건 한 10%는 이해가 돼요. 자기 회사에다가 광고 무지하게 쏟아줘서 자기들 먹여 살려주는 광고주니까요. 그 광고주에게 굽신굽신하면서 온갖 청탁을 하고 그 광고주는 이 사람을 저쪽으로 발령내고 이러는 건 뭐 어떨까 이런 식의 인사권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건요. 법적인 걸 떠나서 법적인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도덕적으로 봐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언론사로서는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됐으면은 그 언론사들은 저는 문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언론사들이 지금 이렇게 푸나님 얘기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사실 월급이 부족한 상황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삼성의 광고가 없어도 월급이 부족하진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좀 과도한 경쟁
그런 것 때문에 더 몸집을 불려야 된다거나 과도한 투자가 필요해진다던가 하는 것들이 또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까요?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광고는 일차적인 거고 광고만 갖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삼성 장학생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삼성 장학생이 있습니다. 누군지는 정확히 몰라. 삼성 장학생이라는 말은 삼성이 관리를 한다는 뜻이에요. 국회만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언론계, 사법계, 행정부 이런 데도 삼성 장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번에 나오는 보도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삼성 백혈병 변호사도 삼성에서 주는 티켓, 고가 티켓 받고 그것만 했겠어요? 실제로 만나기도 했다고 하니까. 티켓은 받아서 티켓 잘 받았다는 말은 문자로 나오니까 그게 이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건데 현찰 그냥 갖다 주는 거는 아무도 모르죠. 맞아. 드러난 게 없죠. 물론 현찰 받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티켓도 받아가서 마지못해 그냥 받아갖고 쓰레기통에 버린 게 아니라 잘 받아서 잘 썼다, 잘 봤다 이렇게 말할 정도면 이 사람은 정말 부도덕한 사람이잖아요. 현찰을 잘 받았다는 말은 문자로는 안 할 겁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언론사에 있을 수 있는 삼성 장학생들 있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자리에 가 있으면은 삼성에 불리한 보도 같은 건 못하게 하고 삼성에 관련해서 불리한 보도만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건 있을 수 있잖아요. 전경련 차원에서 대기업들이 재벌들이 욕을 먹을 만한 기사나 보도도 빼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MBC 지금 PD 기자들이 계속 파업 선언하고 있는데 그 MBC 블랙리스트가 나왔을 때 MBC의 그날 8시 뉴스를 사람들이 관심 있게 봤어요. 그 관련한 뉴스는 단 한 건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냥 쓸데없는 거 자동차 사고, 교통사고 막 이런 것만 나오고. MBC가 그렇게 망가졌죠. 비가 오면 먹고 싶은 음식 이런 거를 9시 뉴스에서 하는데 뉴스 용어 중에 뉴스 밸류라는 게 있어요. 뉴스의 가치. 보통은 예전 같으면 뉴스 밸류가 거의 비슷해가지고 KBS, MBC, SBS가 탑으로 빼는 게 거의 똑같고 대부분 뉴스가 거의 한 80%는 동일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이제 자기가 불리한 보도들을 안 하기 시작하면은 이 방송과 이 방송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삼성 장학생들이 꽂혀서 뭔가 왜곡시키고 골절시키는 건데 이건 큰 문제라고 봐요. 어차피 자본주의에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면 빈익빈 부익부로 가다 보면 상업성도 중요해. 그러니까 자기들이 벌어들이는 광고 의료도 중요하지만 그런 경우가 발견되거나 그러면 뭐 강력한 처벌을 한다라든지 언론사의 보도에 있어갖고 그런 식으로 자기한테 불리하게 느껴지는 기자들을 보직에서 배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법으로 강력하게 정하면 힘들겠지만 자유한국당 같은 데 의해서 힘들겠지만 정하면 방송 허가 같은 걸 취소할 수도 있는 그런 강력한 법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 전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요즘 이런 비리에 대해서 꽤 많은 사례를 보게 돼요. 이 고위 사람들이 그런 삼성 장학상이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모든 인사를 그쪽에서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뭔가 공정한 심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야, 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되게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아빠한테 들은 게 이제 뭐 공사 같은 거 따기 위해서 리베이트가 들어오는데 윗사람한테 다이렉트를 주지 않는데요.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먼저 줘서 윗사람한테 올라가게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같이 엮어버리는 거예요. 빠져나지 못하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취소됐잖아요. 양양군청 공무원들이 지금 수사받고 지금 구속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철도공사가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유니폼 어떤 작은 회사에다 너무 이렇게 몰아주고 너무 나쁜 천 쓰고 그런 것 때문에 홍보실이 또 사장이 낙하산으로 모든 사람을 채웠기 때문에 그쪽과 다 같이 지금 비리가 엮여가지고 좀 난린데요. 오히려 이것을 정말 체계적으로 그 사람 한 명이 정말 제대로 들어왔을 때만 그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누가 들어와도 똑같이 정화돼서 깨끗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처벌도 되고 정화도 되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처벌돼야겠네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널 정의의 이름으로 죽이겠다. 이번에 한창 유튜브에서 핫한 사건이에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으셨나요?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방송을 하는 BJ예요. 브로드캐스팅 자키라고 하는 것 같은데 BJ가 특정 공인 푸나님을 지목하는 거지. 그러면서 나한테 20만 원만 후원해주면 내가 저 사람 죽이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누가 20만 원 입금을 했어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생방송 킨 상태로 저 사람을 죽이러 출발합니다. 그 장면을 수천 명이 같이 봐요. 보면서 댓글로 그 사람 그 푸나님이란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댓글로 상황 공유를 하고 누군지 주소를 공유하고 직장, 나이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기 시작해요. 찾아내는 거죠. 수색. 공동적으로 이런 작업을 하고 결국에 이제 그 집에 찾아갔는데 그 사람은 없어서 그냥 무산이 되긴 했는데 이 사람이 처벌을 불안감 조성이라는 제목으로 5만 원 처벌 받았어요.
그냥 불안감만 조성한 걸로 끝났나요? 네, 살인미수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전혀 행동은 하지 않았나요? 그쵸. 그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한테 시선만 끌려고 뭔가 그러겠다라고 하는 공고만 해놓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불러들이기만 한 거네요. 거기서 멈춘 거네요. 이런 게 5만 원을 받았다는 게 일단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이 방송을 보던 사람들이 댓글로 분명히 어떤 살인을 방조하거나 공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리고 20만 원 입금한 사람은 살인을 의뢰한 거 아닌가? 근데 왜 이 사람들은 다 그냥 내비두고 누군지 찾지도 않고 수사도 진행되지 않고 이 사람 5만 원 처벌받고 끝나는 이런 사건이 어떻게 말이 되는 거지? 이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 엊그제 있었던 일이에요. 사실 지금 제가 여기서 빼먹은 부분이 있다면 네. 푸나라는 분, 제가 지목한 그 푸나라는 분이 페미니즘 관련된 방송을 하는 분이에요. 오버워치라는 그 게임을 중계하는 방송을 하고 있고, 이분이 남성들한테 미러링 한다고 하죠. 이제 그런 거를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여성들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고 있었고, 이제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는 쪽이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의 그런 명성에 올라타는 거죠. 이제 저 사람을 죽이러 가겠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여기에 그 페미니즘이라는 거에 분노한 남성들이 여기에 사실 결집했던 거예요. 수천 명이.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이게 살인이 아니냐는 거지, 내 말은. 답은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나 너무 억울해. 아니, 이 사람은 왜 처벌 안 하는 거야? 이게 같이 댓글 단 사람들?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제가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이 법을 적용하는 사람이 선입견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의뢰껏 인터넷상에서 하는 그런 약간 장난 반이라고 생각하고 선입견을 넣고 그걸 처벌, 예를 들면 이게 말이에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분들이 언급할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생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은 일이었는데 뒤 결과물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 분명히 경찰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했을 거냐면 압수수색하고 바로 구속하고 이런 방식으로 갔을 거라고 봐요. 맞아요. 만약에 A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면? 그렇게까지는 조금 너무 끔찍하고, 이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왜 박근혜 같은 사람들은 주로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수사의 가이드라인 같은 거 안 주려고 일부러 언급을 안 할 걸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대통령이 누구가 됐든 간에 아니 세상이 너무한 거 아니야? 인터넷상에서 유튜브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라고 말을 했다면 경찰청장 당장 관련된 수사 경찰서 같은 데 전화해가지고 뭐하는 새끼들이야! 빨리 잡아들여! 했을 거란 말이에요. 법은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처음에 수사를 시작할 때 어떤 시각으로 시작했나가 굉장히 많은 결론을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얼마 전에 사법개혁 관련한 방송에, 우리 방송에서 출연하신 분이 그랬거든요. 판사가 이 사건을 무죄로 처리할 것인지 유죄로 처리할 것인지를 미리 예단해 놓고 재판을 시작하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예를 들어서 증거 채택에 있어갖고 불리한 쪽은 이거 증거 이러이러한 이유로 증거 채택 안 돼 기각하고, 내가 유리한 판사 입장에서 의도한 결과가 예상되는 그 증거는 채택하는 방식으로. 법은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건에 있어가지고 심각성이 좀 느껴진다고 하면 저는 그건 살인 미수라고 보는 거거든요. 살인 미수 예비죄 뭐 이런 것도 있고 살인 교사죄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로 적용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과태료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건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그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사회적 또라이들이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엊그저께 방송에서 드린 말씀 있잖아요. 금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저희 게시판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달아주셨어요. 흡연권에 대해서. 저도 흡연권은 없는 거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가 아무리 담배를 피울 권리가 있다고 해도 누구한테인가 피해를 주는 거라면 그 흡연권이 아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어떤 분이 댓글 달아준 댓글이 그런 거였어요. 왜 그 사람은 화장실이나 베란다나 이런 데서 담배를 피울까요? 자기 식구들한테 피해 안 주려고 그러는 거다. 그러면 자기 식구들한테 피해 안 주려고 밖에 나가서 피워서 옆집에다가 담배 연기를 뿌리면 그것은 흡연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게 사회적 관점이 돼야 된다고 봐요. 하다못해 흡연도. 그런데 거기 앉아가지고 그런 사람들 재밌다고 보고 낄낄거리고 웃고 풍선 이런 거 이렇게 투척하고 별풍선. 그렇죠. 그러면서 그걸 즐기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또라이들이에요. 다 잡아가둬야 됩니다. 물론 그게 예를 들면 나 먹방 같은 건 괜찮다고 봐. 좋죠. 재미도 있고 그게 재밌었으면 후원도 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앞에다가 꼭 자유를 붙이죠. 특히 자유한국당 놈들이. 민주주의 국가에는 당연히 자유라는 말이 붙는 건데 자유를 강조하는 이유가 기업이든 잘 가진 놈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모든 자유와 민주에는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요.
이게 인터넷 방송이라서 더 선입견을 갖고서 처벌을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말이 저한테 또 다른 울림으로 들어와요. 왜냐면 일주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남성 BJ가 왁싱을 하겠다면서, 남자들도 요즘 왁싱을 합니다. 중요 부위에. 근데 그 왁싱을 하겠다면서 어떤 왁싱샵을 찾아가는 과정을 또 생중계했어요. 근데 본인 찾은 왁싱숍에서 그 여자분이 혼자 하는 왁싱숍을 찾아갔거든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수만 명한테 방송을 탄 거예요. 이 왁싱샵은 여기에 있고, 이 왁싱샵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고, 여자 혼자서 운영한다. 이게 공표가 되니까 어떤 이 방송을 보던 남자 중에서 성폭행을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 여기를 찾아가서 이 사람 성폭행하고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방송이라서 어떤 선입견을 가졌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의 질문은 이렇게 2개였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공지사항이 좀 있어요. 세월호 관련된 소식이 많아서 공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많이 돌고 있는 건데, 외과 전문의로 유명한 이국종 교수님의 강연 중에서 이제 세월호 침몰 당시 헬기가 모두 비행장 위에 그냥 이렇게 쫙 주차되어 있는 모습이 지금 전파를 타고 있어요. 당시에 진짜 헬기들이 뜨지 않았다. 우리가 그렇게는 봤지만 그거를 상공에서 이렇게 촬영한 사진을 보니까 또 마음이 아파서 지금 SNS 많이 회자가 되고 있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층 화물칸에서 사람이 발견됐고요. 그게 이제 지난 21일이었는데 그분이 허다윤님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번에도 허다윤님의 치아가 발견됐는데 이번에도 이제 허다윤님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자리를 지금도 계속 세월호에서 유해 발굴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굴착기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사실 화물칸에서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곳을 굴착기로 작업하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무거운 화물들이 많을 테니까. 근데 뭔가 더 조심하고 더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오고 가고 있어서 전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3번째는 안산의 합동분향소를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 업체 직원이 분향소에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회적으로 힘든 사람들 옆에는 항상 그와 함께 걷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음과 정신을 함께 우리가 돌보지는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이런 얘기도 공유를 하고 싶었고요. 8월 26일 날 목포 신항에서 다 같이 만나는 자리를 준비 중입니다. 4.16 연대에서 공지를 띄웠고요. 전국 각지에서 버스를 운영해요. 10,000원에서 15,000원이면 버스 타고 왕복하고 뭐 식사도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전국 각지에서 운영하는 버스 4.16 연대 검색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공지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요, 이제 말씀 나온 김에 문보현님이 연결해 주신 인터뷰가 한 번 있었어요. 고려인 관련한 엊그저께 나간 방송인데 정말 좋은 인터뷰였어요. 그분도 한국인이신데 고려인 분들 안산에 되게 많이 사시나 봐요. 그 고려인 분들이 행사를 합니다. 9월 달에 처음으로. 근데 그 방송의 핵심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 동포나 이런 분들은 같은 민족으로서 한국의 언어 같은 걸 공유하고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도 생활에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고려인 분들은 스탈린이 80년 전에 강제 이주 및 학살을 자행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 자체가 일본인들의 앞잡이 간첩이라는 이유로 학살을 하면서 한국인들이 주로 이제 지도자급들이 3,000명이나 학살되는, 그러면서 한국인이라는 걸 숨겨야 되는 이 상태다 보니까 한국 언어를 못 쓰게 됐겠죠.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생김새 같은 건 똑같고, 물론 이제 다른 외국인들과 같이 이렇게 결혼하셔가지고 외향적으로 보기 한국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있는데 다 이게 한국인의 피가 섞이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결정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 바로 언어가 숨어서 이렇게 학살당하지 않으려고 살았기 때문에 언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었고요. 그 방송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은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좀 아신다고 하면 뭐가 있냐면 다른 건 필요 없고, 이제 제대용포법에 보면 3세까지는 그냥 비자 같은 거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고려인 4세부터는 3개월에 한 번씩 비행기 타고 그 나라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렇잖아요. 돈도 못 버시는 분인데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걸 연결해 주신 분이 안산의 민보현님이셔서는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안산 시민사회에서 이제 새날에 출연하고 있다는 건 사람들이 아시니까 이렇게 정탁이 들어오는데요. 근데 뭐 저랑 상관없죠. 네. 이제 그런 소식이 있고 새날이라는 팟캐스트가 이런 이슈를 다루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니까. 네, 아니 보현님 덕분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9월에 행사도 있으시다고요. 함께 같이 관심 갖고 찾아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세월호 같은 사건도 저희 노무사님과 함께 세월호 작업장에서의 노동 착취 문제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그 분향소에서 돌아가신 분도 생기고 정말 굴착기로 그 화물칸을 그 수색한다는 것 자체도 좀 되게 안타까운데요. 안 그래도 사실 세월호는 가슴이 저리는 사건인데 여전히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게 너무 슬픕니다. 네. 8월 26일 목포 신항 모두 관심 가지고 같이 다시 한번 관심 가지고 같이 내려가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공지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8월 26일 날은 목포 신항을 가고요. 이번 주말 뭐 하시나요? 이번 주말에 안산에 오세요. 월간 이슈 포장을 같이 합시다. 그 가내 수공업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인연 눈 붙이는 막 이런. 네, 정말 그렇죠. 저희 전단지 작업. 10 몇 장 이렇게 모으고 굿즈, 기념물품 이렇게 모아서 봉투에 넣는 단순 작업이고요. 하는 동안 노래 선곡도 같이 하고 서로 알아가면서 얘기도 쓰다도 떨고 작업장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틀 모두 운영하고요. 인터넷에서 월간 이슈 검색하시면 신청서 있으니까 거기다 신청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씩 항상 같은 날에 그 이루어지나요? 네, 그러니까 월간이 지금 말은 월간이다 격월간으로 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포장 작업을 합니다. 그때 오시면 월간 이슈 만드는 사람들이랑 얘기도 해보실 수 있고 새날에 참여하고 있는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세요, 많이 오세요. 네. 제주의 그런 가내수공업 정말 그 단순 작업 정말 잘하는데 저희들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네, 생각을 정화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질문과 공지 부연님, 푸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승훈 노무사의 노동 이야기. 네, 곽승훈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장관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통과 가능성은 뭐 저는 처음부터 걱정은 안 했었고요. 일단 정책 위주의 그리고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검증을 주로 했어야 되는데 여전히 역시나 딸 가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한 것에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싶었고요. 그러게요. 개인 흠집내기만 이렇게 네. 지속되는 모습이 보여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란 분이 정말 중요하고 이분이 정책을 어떻게 필 것인가 정말 혹시나 이분이 고용 쪽에 너무 편중이 되진 않았는가 이것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긴 한데요. 일단 김영주 장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물에 대해서는 우리 청취자께서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현역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 하기 전에는 과거 삶을 돌아보면은 여중 여고 그리고 실업까지 농구 선수를 했었어요. 그리고 은퇴한 뒤에는 이제 신탁은행에서 창고 업무를 봤는데 그 창고 업무를 보면서 여성 노동자들의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것을 보고 분개해서 노동운동을 했던 것이었죠. 네, 저희한테는 노동운동가 출신의 네. 예, 장관이 네, 드디어 저희에게는 이제 한번 이제 믿어볼 만한 분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서 약간 좀 기대도 듭니다. 그렇죠. 저희는 또 여성들만 있는 사업장이잖아요. KTX 승무원들에게는 또 이런 여성들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좀 많이 공감해주고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합니다. 특히나 이번 청문회에서 밝혔죠. 여성들의 유리천장을 없애기 위해서 공공부문부터 여성 승진 할당제 도입을 검토하겠다. 라고 얘기했던 점에 있어서 굉장히 여성의 노동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요. 네, 그리고 여성 차별의 본보기 정말 최고 표본인 KTX 승무원 문제도 잘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분명히 꼭 해결해 주시리라고 저도 믿습니다. 네, 오늘 전해주실 노동계 이슈는요? 예, 요즘 좀 시끌벅적한 게 있는데요. 협박하는 거. 예, 대기업이 깡패도 아니고 양아치도 아니면서 협박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 협박의 대상이 국민과 사법부입니다. 지금 기아자동차 얘기입니다. 기아자동차가 원래 17일에 결론이 나기로 돼 있던 통상임금 차액 반환 소송이 31일로 연기가 되었어요. 이번 달 31일로. 네. 근데 어떻게 지금 협박을 하고 나오냐면요. 소송에서 패소하면 생산 거점을 해외로 옮기겠다. 난 이제 국내에서 장사 못하겠어. 예, 국내에서는 국내 생산은 줄이고 해외에다가 생산 기지를 만들겠다. 너희들 다 실업자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렇죠. 협박하고 있네요. 인건비 적은 해외에서 만들어 오겠다. 이 얘기로 그렇게 되면은 기아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차도 있잖아요.
그리고 기아차가 갖고 있는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수만 명의 그 실직을 그리고 그 회사의 기아차의 하청업체와 또 재하청업체들 생각하면 수십만의 그 실직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지금 겁을 주고 있는 거죠. 어느 나라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업이 하나가 크기 위해서는 자기네 혼자 정말 너무너무 능력이 뛰어나서 장사를 잘해서 혼자 큰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럼요.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노동자들도 같이 함께 노력하고 그랬는데 이건 내 거니까 내 맘대로 옮겨버릴 거야. 이런 너무 개인 재산이라는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 차를 만드는데 2만여 개의 부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품을 만드는 것도 노동자들이고 그 만들어진 부품을 가지고 차를 조립하는 것도 노동자들의 몫이고 수많은 노동자들의 수많은 손을 거쳐서 차 한 대가 완성을 되는데 그 차를 만들어내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노동자들이 또 차를 산단 말이죠. 생산자 겸 소비자를 함께 하고 있는 그런 노동자들의 입장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오로지 비용만 갖고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선 국민들 그리고 재판부까지 협박을 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굉장히 좀 저는 안타깝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노무사님 그러면은 이 소송 기본적인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주세요. 예, 이 소송은 기아자동차 노동자 2만 8천여 명이 2011년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여태까지 안 준 정기상여금 부분에 대한 차액을 달라. 이 소송을 벌였어요. 왜냐하면 완성차 업계뿐만 아니라 모든 생산직 제조업에서는 그 연장근로, 철야근로가 뭐 빈번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이제 할증임금 50%를 더 주게 되는데 그 기준이 바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주게 되는데 그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통상임금의 변동폭이 꽤 크겠죠. 그 차익을 달라 한 거였죠. 이 정기상여금이라는 개념이 잘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정기상여금이라는 것은 흔히들 대기업이나 아니면 뭐 공무원 사회의 경우는 몇 프로, 연 몇 프로 이렇게 나와서 뭐 3월 달에 한 번, 예를 들어 400%다, 연 400%다 하면은 3월 달에 한 번, 6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이렇게 4번에 나눠서 뭐 기본급의 100% 또는 총 금액의 100% 이런 식으로 주는 정기적으로 상여금 날짜가 미리 정해져 있는 거. 이게 정기상여금이죠. 그럼 그게 계약서 상에 나와 있는 건가요? 네, 근로계약서에 안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대부분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라면은 단체협약에 정기상여금에 관한 규정을 다 넣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이 정기상여금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관례화되어 있는 세 가지 중에 하나에만 해당되더라도 이것은 임금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안 주면 안 되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어요. 그나마 상여금은 그동안에는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었고 노동부의 입장이었다면 이것이 뒤집혀진 것이 바로 2013년 12월이죠. 그 유명한 가블 오토텍 그 통상임금 대법원 전연 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라는 대전제를 새로 확립을 했습니다. 단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건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고정적이고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데 만약에 상여금 지급일 현재까지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있을 때는 그건 뺀다. 그건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예외를 두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같은 그 그룹 산하인 현대차 같은 경우는요. 상여금 지급 규정에 2달 동안 15일 미만을 근무한 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 때문에 현대차 노동자들의 경우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대법원 판결을 받았어요. 그로 인해서 패소를 했죠. 근로자들은. 2달 동안 15일 미만 근무한 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거는 일수가 모자란 사람들한테 안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정기적이 아니라는 근거가 되나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는 그겁니다. 어떤 그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주는 경우에는 이것은 일률성이 없다. 예,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주는 것 이것이 통상임금이거든요.
네, 통상임금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통상임금의 그 정의에 나와 있는 것이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기 때문에 그 일률성을 이 통상임금의 첫 번째 요건이기 때문에 일률성에서 벗어난다. 이래서 현대차 노동조합들은 이 판결에서 졌거든요. 다만 근데 기아차는 이 지급 조건에 그런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지금 기아차 노동자들 2만 8천 명이 제기한 이 소송은 근로자들 손을 들어줄 승리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법조계 주변에서는 보고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아차뿐만 아니라 완성차 5개 업체로 구성된 한국자동차 산업협회가 성명을 냈어요. 지난 10일에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져 인건비 부담 3조 원을 질 경우 회사 경쟁력에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다. 이럴 때 기업은 국내 생산을 줄이고 인건비 부담이 적은 해외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협박을 해온 겁니다. 그러네요. 한국자동차 산업협회가 국민을 상대로 사법부를 상대로 지금 압력을 행사하고 있네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대기업 집단들이잖아요. 자동차 만드는 곳들이라면.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국민과 사법부를 상대로 재판부를 상대로 이렇게 협박하는 경우는 전무후무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자동차 산업협회 말처럼 만약 해외로 나가봐요. 해외에서 생산 거점을 한다 하면 아마 이 회사들 더 못 견디고 오히려 더 빨리 경영이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왜요? 왜냐? 우리나라에서만 노동법을 어기더라도 사용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 외국은 아주 매섭거든요. 또 한국에서 하던 식으로 외국 나가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우리나라가 그렇죠. 사실 지금 많이 노동자의 권리가 좀 약해져 있는 상태인데 외국은 훨씬 더 그럼요. 엄격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외국인 노동자들은 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딱 그 정말 합의를 해야만 연장 근로를 하지 시킨다고 무조건 안 하거든요. 그리고 연장 근로 하면 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 따박따박 다 줘야만 일을 합니다. 그만큼 원칙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외국들인데 거기 나와서 우리나라에서 하던 식으로 해봐요. 금방 망할걸요. 더군다나 중국에 진출한 여러 나라 기업들 중에서 중국 노동법 위반율 제1위가 바로 한국 기업들입니다. 네, 안에서 사는 뭐가 밖에서도 역시 세죠. 따라서 이 소송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근로자 측이 이길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기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야지 사법부가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 2013년 12월에 나온 대법원 판례대로만 본다면 이 기아차 노조에서 제기한 이 소송은 근로자 측 승소를 해야 정상이고 만약에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이건 정말 사법부가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는 꼴이 아닌가 싶어요. 네, 아직은 1심 판결이기 때문에 그나마 판사에 따라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1심 판결에 나왔다고 해서 뭐 사측에서 고분이 받아들일 리가 없죠. 분명히 항소할 거고 네. 대법원까지 상고까지 갈 것이기 때문에 이 지금 2011년에 제기한 소송인데 지금 아직 1심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끝나려면 2020년 넘겨야 되지 않겠나. 2011년. 예. 와우. 10년짜리 소송되는 거죠. 1심이 이렇게까지 길어질 수가 있나요? 이게 굉장히 예민하고 거액이고 또 집단 소송이기 때문에 2만 8천 명이 낸 소송이다 보니까 예,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좀 걸리는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네. 혹시나 뭔가 이것이 판결이 바뀔 수 있을 만한 쟁점 같은 게 아직 남아 있는 게 있나요? 일단 현재는 판결이 바뀔 쟁점은 특별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상여금 지급 조건에서 지급 예외 대상이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2013년 12월 대법원 판결 그대로 갈 수밖에 없고 그 판결에 의하면 무조건 이것은 통상임금으로 인정을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쟁점이 하나 남아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그 2013년 통상임금 판결 때 대법원이 냈던 추가적인 부분인데요. 신의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그때 냈었어요. 신의칙이란 뭐냐면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있다라는 단체 협약 규정을 만들었거나 아니면 묵시적으로 그런 관행이 있었다면 이것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생기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로우면 이건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 해서 통상임금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명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라고 기대할 만한 뭔가가 있을까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기아차. 근데 이 부분은 명시적인 합의는 없었어요, 분명히. 네. 다만 문제는 요즘 들어서 그 이제 판결의 경향은 이 확대로 인해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해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있거나 기업 존립이 위험해지면 그때는 사용자 측 손을 들어준다는 것이죠. 정말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에는 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난해 1월 달이죠. 대전고법에서 일어난 그 다스라고 유명한 회사 있잖아요. 굉장히 익숙한데요. 예, 이명박. 네. 이명박 다스. 네. 예, 그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그 합의가 효력이 없대요. 그렇게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판결에서는 사기업의 경우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만약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렇다면 통상임금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신의칙을 좀 적용을 하고 있지요. 이미 뭐 명시적 묵시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의가 있더라 치더라도 이건 무효다. 그런데 정말 경영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만 이것을 신의칙 위반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두 가지의 요건이 있다면은 정기상여금의 포함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요건은 노사 간에 명확한 합의가 있었거나 묵시적인 합의 또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은 추가로 그로 인해서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농후하거나 실제로 경영이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정기상여금이라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대원칙은 들어가지만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그 대법원의 취지인 거죠. 근데 지금 자동차 업계가 뭐 불황이다, 너무 힘들다라는 근거가 있나요? 지금 기아차 측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작년도 같은 2분기 때 대비했을 때 6% 감소했대요. 매출액이. 그리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47.6%와 52.8%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아차 측 사측에서는 유일한 지금 희망인 거예요. 근데 기아차 이쪽도 뭐 사내 보유금이라든지 뒤로 숨겨놓은 돈 이런 거 쌓아놓은 돈 없나요? 아유, 왜 없겠어요. 어마어마하겠죠. 네. 예. 이런 거 보면은 어렵다는 얘기 감히 못할 텐데요. 그렇죠. 어렵다 말만 하지. 사내 유보금이라든가 기타 재산, 부동산 같은 것들도 있고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한다면 절대 어려울 리가 없죠. 괜히 대기업이 뭐 대마불패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었잖아요. 특히나 IMF 이후에 그 안 해도 되는 기업까지들 다 구조조정을 하는 바람에 우리 노동자들 많이 잘려들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셋이서 할 일을 혼자서 하면서 그렇게 인력 감축을 하면서 많이들 아껴왔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사내유보금들이 다 생겨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내유보금만 해도 한 800조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내 대기업들. 그거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통상임금 판결이 만약에 기아차가 진다고 했을 때 3조 원 3년치까지 해서 3조 원 그 줘야 된다. 3조 원 큰 돈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겠지만 대기업 입장에서는 3조 원은 자기네들 갖고 있는 사내유보금 규모에 비하면 그거는 거의 무시해도 되는 정도의 수준에 해당한다고 좀 생각 들어요. 네. 근데 이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이 사실 좀 그닥 객관적이기 어려운 조건이라서 얼마나 힘들면 어려운 거고 얼마나 뭐 돈을 벌면은 안 힘든 거고 이게 사실 좀 판사님 혼자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쉽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네. 하지만 명백한 거는
명백한 거고요. 정기 상여금이 이제까지 일률적으로 항상 지급이 되어 왔고 당연히 통상임금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이 안 한 것은 분명히 지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다도 그 판결의 그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그럼요. 예, 그래야 법에 대한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안 하면 너 국내 생산 줄이고 해외로 옮길 거야라는 이런 협박이 먹혔다라는 식으로 판결이 난다면 저희가 얼마나 더 사법부에 대한 실망을 더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가뜩이나 2015년 그 KTX 여승무원 판결로 완전히 신뢰가 땅으로 떨어진 사법부인데 특히나 대법원인데요. 네, 그래서 대법원은 오히려 사실은 좀 믿기가 이미 대법원장이나 신뢰를 잃은 부분이 더 많고요. 제가 이제 워낙에 이제 재판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올라갈수록 판사들이 이상하다.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경험하신 거죠. 네. 오히려 1심, 2심, 고등법원까지도 그리고 대법원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약간 비리랄까 약간 자의적으로 너무 이렇게 제게만 그 힘을 실어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대법원에서 저희 사건은 정말 정점을 찍은 거고요. 그렇죠. 네. 오죽하면은 2015년 최악의 판결이라고 네. 대한변협에서 규정을 지을 정도로요. 네, 요즘에 뭐 양승태 대법원장 그리고 뭐 고영한 대법관 뭐 얘기가 비리 얘기가 나오면서 같이 다시 이슈가 되고 있긴 한데요. 네, 사법부에 그 바로잡히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분명히 1심에서 제대로 판결 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네. 우리 그 청취자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이제 31일에 판결 나오니까 그 판결 결과에 대해서 주목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변에 많은 분들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래야 대법원 사법부가 대기업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진짜 사법부가 누구 눈치를 봐야 되는지 어디다가 줄을 서야 되는지 그것이 저쪽이 아니라 국민 쪽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네. 네, 특히나 바로잡혀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게 노동계인데요. 네, 사법부도 그렇지만 또 새로이 되시는 장관님께서도 정부 기조에 맞게 좋은 정책 펼쳐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말씀 곽성훈 노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헉하는 더위가 조금씩 사라들고 바람 한 자락에도 감사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입추가 벌써 지났으니 가을이기도 하고요. 자갈자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